Are you ready? 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호건은 약 9년간 맹활약해온 WWF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가 WWF를 떠난 이유는 대외적으로 빈스 맥맨과 연루된 스테로이드 재판이 대내적으로는 약화된 위상과 백스테이지 내의 정치 문제 등으로 알려졌다. 훗날 호건은 결별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WWF에 빡빡한 스케줄을 거론하기도 했다. 연간 300일가량 스케줄을 진행했던 WWF의 일정은 링워크 외에도 계속된 이동에 따른 여행 피로감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잔부상에서 회복할 만한 마땅한 시간적 여유도 누릴 수 없었기에 부상 누적이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활동을 이어온 것이다. 이는 더 이상 20, 30대가 아닌 호건에게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호건은 영화와 TV 활동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왔던 터라 WWF의 연간 스케줄은 그에게 무리한 일정일 수밖에 없었다. 호건은 WWF와 계약이 만료된 이후 한동안 링을 떠나 있었고 이 사이 WCW와 에릭 비숍이 호건에게 지속적인 구애를 보낸다. 특히 회사 내부적으로 신설된 총괄 제작 책임자 자리에 오른 비숍은 업계에서 차지하는 헐크 호건의 네임밸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비숍은 회사의 중책을 맡게 된 이상 유의미한 결과물을 선보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고 업계의 빅네임 헐크 호건 영입이라는 카드는 그 시점에서 모험을 걸어볼 만한 가치 있는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호건은 이 제안에 망설이고 있었다. 과거 WWF 활동 당시 호건은 자신이 탑페이스로서 충분한 가치를 선보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워리어에 클린하게 패하는 역할을 맡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세대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위협받으며 점차 위상이 하락하는 경험을 맛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과 비슷한 역할을 부여받는다면 WCW로 둥지를 옮긴다고 한들 결코 만족스러울 리가 없을 호건이었다. 호건과 비숍 간에 형성해온 깊은 유대는 없었지만 그 둘 모두 하나의 생각에서만큼은 동일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호건이 헤드라이너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상호 간의 인식은 마침내 호건의 계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WCW와 비숍은 업계 최고의 스타를 애틀란타로 데려올 수 있었다. 호건의 경우 WCW와 계약할 당시 회사의 최고 스타로서의 지위를 영구히 보장받는 중대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호건의 계약은 그의 캐릭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는 즉 프로레슬링 용어로 크리에이티브 컨트롤 권한이 포함된 것이었다. 이는 호건에게 부여된 부킹의 방향과 설정에 대하여 그가 이를 원치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각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호건은 최적의 조건으로 WCW와 계약을 체결했다.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을 포함하여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높은 액수의 연봉과 출연 및 실적에 따른 각종 추가 수당 그리고 라이센스 비용이 더해져 타 레슬러들을 압도하는 조건이었다. 거기에 WCW의 연간 일정은 WWF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호건의 계약서에 명시된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은 부커인 설리번에게 일종의 제약사항으로 다가왔다. 예를 들어 팬들과의 강한 유대를 형성하며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이는 젊은 제목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젊은 레슬러를 위한 푸시를 계획해 단체의 탑페이스로 올려놓기 위한 단계를 밟아간다. 그리고 그 끝엔 기존의 탑페이스, 흡사 호건과 같은 레슬러와의 빌드업을 성사시켜 성화를 이양하는 수순으로 전개한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스토리와 결과는 부커에 의해서 작성되고 진행된다. 그러나 호건의 경우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을 지녔기에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각본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호건은 자신의 위상과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킹을 받게 될 시 언제든지 부커인 설리번에게 거부 의사를 전할 수도 있었다. 심지어 에릭 비숍이라고 할지라도 호건의 크리에이티브 컨트롤 행사를 제약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설리번은 호건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당연히 회사의 탑 가이로서
그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부킹은 호건이 꺼릴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호건의 계약에는 PPV와 관중 동원 수를 기반으로 한 상당한 보너스가 명시되어 있었기에 그의 위상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설리번은 수백만 달러의 인센티브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메인 이벤터라면 누구라도 먼저 돈을 움켜쥐기 위해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이해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호건이 거부하지 않을 만한 부킹을 준비해야 했던 설리번이었다. 설리번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WCW와 호건의 계약 사항에는 크리에이티브 컨트롤 조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가 짐작할 수 있겠지만 애당초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호건이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설리번은 호건의 신뢰를 얻기 위한 부킹에 신경 썼고 그로 인해 1995년 전반에 걸친 WCW 방송들에서 만화스러운 악역 레슬러들이 주축이 된 스테이블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매번 이러한 일당들이 노화한 호건의 매치를 방해하는 스토리라인이 적용되었다. 던전 오브 둠으로 불린 이 스테이블은 기묘하게도 80년대 헐크 호건이 WWF에서 활약했을 당시 그와 함께 활동하던 악역들을 모아놓은 집합체처럼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카말라와 더 샤크로 활동한 존 텐타, 그리고 밍, 이후 몇몇 악역들이 거기에 더해졌다. 더불어 설리번은 사악한 악역 동맹 던전 오브 둠의 선봉으로 나서 스크린의 페르소나인 태스크 마스터로 직접 활약하며 헐카매니아를 세상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공표한다. 악역 무리가 호건을 압박하는 전형적인 성악 대결 구도를 조성한 것이다. 메인 스테이지 커튼 뒤에서 부커 설리번은 아이러니하게도 호건의 국가의 이미지가 더 이상 관중들을 매료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1995년 여름 내내 설리번이 이끄는 던전 스토리는 이어졌고 지난 10년간 호건을 상징해온 옐로우 앤 레드 컬러 그리고 그가 선보이는 특유의 루틴은 WCW의 핵심 팬들 사이에서 경멸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는 카메라 화면에 호건이 등장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링 아나운서가 호건을 팬들 앞에 소개할 무렵에도 지속되었다. 팬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관중들의 야유가 울려 퍼지는 동안 백스테이지 라커룸에서는 좌절감에 체념한 한 무리의 젊은 레슬러들이 이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숱한 야유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쇼의 중심이 되는 스타. 그에 비해 그들의 처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 무렵 에릭 비숍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이트로 첫 방송을 불과 몇 주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비숍은 TNT 측의 리서치 결과를 계속해서 숙고 중이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비숍은 포커스 그룹이 나눈 토론 주제를 되살폈다. 명료하게 말해 비숍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레슬링 팬들은 놀라움을 자아내는 순간을 좋아한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그는 만약 정기적으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우여곡절의 스토리라인 속에 서프라이징 모먼트를 만들어낸다면 나이트로는 분명 본방사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리라 생각했다. 이때 비숍은 스티브 보든, 즉 스팅으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아든다. 훗날 비숍은 호건의 크리에이티브 컨트롤 사용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자주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단 한 번밖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호건이 사용한 유일한 거부권은 그가 WCW의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2000년의 배시 앳 더 비치 당일로 여겨진다. 당시 빈스 루소가 끔찍한 부킹을 선보였기에 거부권 사용을 두고 호건을 비난하는 이들은 아직까지도 극히 드물다.